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4강 파생상품 펀드의 영업. 여기 몇 문제가 나올까요?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그러면 그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우리가 펀드를 팔 때 펀드 투자 상담사의 특징이 뭡니까? 펀드를 팔기 위한 자격증이죠. 그런데 그 펀드를 파는 것은 뭐예요? 영업이죠. 그 영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그 내용들이 요번 14강에는 내가 14강과 15강에서는 영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 용어입니다. 용어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 그래야 설명을 하겠죠. 영업을 하려면 어떤 상품이니까 이 상품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상품들이 있는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용어를 한번 볼까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가 뭐라 그랬어요? 펀드라 그랬죠? 말이 어렵지만 그냥 펀드 종류. 그러면 ELS, ELF, ELD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영어들 비교가 된다. 시험 문제 딱 내기 좋겠죠? ELS, ELF, ELD 그냥 상품의 종류입니다. 상품의 종류를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자, 그리고 파생 결합증권과 장외 파생 상품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거고요. 또 워런트 구조와 기본 용어의 이해. 워런트. 또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워런트는 뭐냐면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도록 약조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워런트는 어떤 그 구체적인 옵션의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펀드들이 뭐가 있냐면 주가와 연결된 거, 금리와 연결된 거, 환율과 연결된 거, 상품과 연결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각각의 특징이 뭐고 어떻게 팔려야지만 잘 팔 수가 있는가, 어떻게 팔아야지만 잘 팔 수가 있는가 그런 특징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용어를 이해해주고 파생상품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알아둬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 상품의 특징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죠. 따라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집합투자기구 그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5가지의 어떤 종류로 펀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는 뭐야? 파생상품 펀드거든요. 파생상품 펀드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어? 주가와 관련되어 있다. 또는 금리와 관련되어 있다. 환율과 관련되어 있다. 상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 시험 나올까요? 이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시험은 나오겠지만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그냥 이름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구조에 따른 분류. 요거 상승형, 하락형, 양방향형. 우리가 파생 상품은 그림을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만약에 어떤 그림이냐? 수익 구조. 수익 구조에 대한 그림을 주로 활용을 해서 나타나는데 자, 상승형.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림 모양새가 수익 구조가 위로 우상향하는 걸 상승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내려가는 걸 하락형.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양방향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누느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상승형, 하락형, 양방향형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방향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때 수익을 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락형 같은 그런 상품이 유용하고요.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이 나고 주가가 올라도 수익이 나는 그런 상태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럴 때 양방향형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수익 구조로도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까? 대전제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는 변화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수익에 대한 욕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쪽에다가 수익을 나게 만드는 상품을 만들고, 또 그것도 불안해요. 나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다 수익을 내고 싶다. 하지만 일정하게 내고 싶다. 그러면 어느 쪽에든지 다 그런 그 구조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금융공학이에요. 보통 상품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공장에서 만들고 그러한 공장에 대한 연구, 물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 공학이라고 그러죠. 그 공학에 대해서 그 물건을 금융상품으로만 국한한 것, 그게 금융공학이죠. 따라서 이러한 있지도 않은 또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들, 그게 금융공학이고요. 이런 금융공학을 이용해서 만든 펀드를 금융공학 펀드라고 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금 보존에 따른 분류. 원금 보존은 되느냐 안 되느냐. 보통 원금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원금 보존이 되는 것과 원금 비보존, 원금 되지 않는 것들. 그렇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원금을 보존하면 수익률이 낮겠죠. 안전하게 투자하겠죠. 원금 비보장하는데 비보장하지만 수익률은 높다 그러면 투자를 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이 미리 제시를 하고 내가 이거는 원금을 보존하니까 대신 만에 하나 잘못돼도 원금은 보존하겠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낮춰서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원금은 보존 안 하지만 수익은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원금 비보존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모든 상품에 그러한 것들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고객들한테. 그래야 내가 내 투자한 돈이 까지느냐 안 까지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거든요. 따라서 펀드를 구분을 할 때 이렇게 미리 구분을 한다. 그렇다면 이거와 이것들에 대한 어떤 차이,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 공부를 할 때 외우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런 물건들을 대할 때 궁금한 것들은 이 책에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시험 문제 잘 내는 거죠. 출제자는 누가 내겠어요?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시험은 투자자들에 대한 입장, 정부에 대한 입장,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상품이 좋냐 나쁘냐 이런 문제들은 내가 투자자일 경우에 난 이런 것이 궁금해라고 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그 주가와 연결된 상품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ELS, ELF, ELD. 자, 영어인데요. 그 종류가 있어요.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거, 은행에서 하는 거. 이렇게 각각 비슷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판매하는 곳에 따라서 이름들이 조금씩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은 뭐가 될까요? 각각의 상품이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 이것의 특징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ELS, ELF, ELD는 주가 연계 상품인데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라는 얘기고요. 자, 주가 연계라는 건 뭐냐면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 거. 뭐 이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ELD, ELS, ELF가 있는데, 자, ELD 요건 뭐야? 예금이죠, 예금. 예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안전하겠죠? 요거 ELS, 요건 증권이죠. 증권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리스크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ELF,
ELF는 요 F는 펀드예요. 그러면 요 펀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리스크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요 성격이 ELS와 ELF는 거의 유사하다. 예, 유사한데 그냥 주식으로 즉 증권으로 팔면 연계증권 ELS가 되고요. 펀드로 팔면 ELF가 되는 거죠. 그럼 굳이 왜 증권과 펀드로 나눴나? 예, 그거는 펀드로 팔게 되면 세금 문제나 기타 수익이나 여러 가지 또 차이가 나고요. 또 펀드는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사모일 경우와 공모일 경우 또 나눠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ELS와 ELF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그 내용은 유사하고 발행사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표로. 자,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 거 비교하는 거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 ELS와 ELF와 ELD는 각각 특징이 아닌 것 또는 맞지 않는 것 또는 뭐 이렇게 짝짓기 또는 용어 설명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ELS는 뭐라 그랬어요? 예금이야. 예금은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하죠. 은행에서 하는데 은행에서는 주로 어떻게 돼요? 약속을 하죠. 몇 퍼센트 줄게. 이자 얼마 줄게.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하는데 여기에 관심 있어야 될 거는 은행에서 받는 거는 뭐냐면 이자 소득세입니다. 이자 소득세. 그 세금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부자죠. 부자들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소득 그 수입이 나오고 그 수입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어? 이자 소득세를 낸다. 자, 요렇게 제가 금을 걷어요. 요렇게 금을 걷는데 ELS는 증권회사에 만들었어요. 증권회사는 약조를 할까요? 그 수익을? 예. 수익은 약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배당소득으로 넘어갑니다. 배당소득. 왜냐하면 요 ELS 이 유가증권을 통해서 만든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당소득으로 인정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는 누가 됩니까? 증권사가 되는데 우리가 증권사를 이름을 얘기가 좀 가끔 어려워요. 뭐냐면 투자 매매업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투자 매매업자는 뭐냐? 아, 그냥 증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용어 때문에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시하고 집합투자기구, 펀드, 투자 매매업자, 증권사, 뭐 ELD, 예금, ELS, 증권, ELF, 펀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간략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그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쉬워요. 전부 다 부르기도 힘드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LF는 뭐라 그랬어요? 펀드라 그랬죠? 펀드, 요거는 우리가 보통 펀드는 뭐라 그러냐면 수익증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증권이라고 하고 자산운용사에서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 매매업자는 매매를 주로 하는데 뭐예요? 증권사죠. 요 집합은 뭐예요? 펀드를 만드는 건 뭐예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만드는 자산운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요거는 펀드는 뭐냐면 배당을 줘요. 실적에 대한 배당. 그리고 그것도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요 A, B, C가 있는데 A와 B, C가 거의 유사하다 하면서 요 차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은행 예금, 주가 연동 예금과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따라서 요 ELD, ELS, ELF는 한 문제에서는 꼭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가 연동 파생상품의 유형. 이렇게 돼 있고, 자,
아까 그 워런트 투자형이라고 그랬어요. 워런트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어떤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상승형이냐 하락형이냐 또는 디지털형. 디지털형이 뭐냐면 이렇게 그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모양새가 약간 틀릴 때 그런 걸 이제 디지털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스타일이 좀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고 하는 것들이 디지털형이고요.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은 원금 보호 추구형과 원금 비보장 추구형이 있고요. 장내 파생 상품 투자형은 아까 금융공학 펀드, 예, 여기 금융공학 펀드. 자, 금융공학 펀드는 뭐 어디에 있어요? 장내에 있어, 장내. 그 다음에 델타 펀드라고 그래요, 델타 펀드. 요것도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델타라고 하면은 시장에 델타 복제펀드, 델타 복제펀드. 그래서 시장에 가장 근접하게 수익이 일정하게 나도록 만든 펀드가 델타 복제펀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하게 주가가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금융공학적으로 만들려면 조금 더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합리적인 조건은 뭐야? 장내, 공정한 거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든 펀드가 금융공학 펀드와 델타 펀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델타 펀드와 금융공학 펀드는 또 특징이 뭐냐? 이런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용어만 잘 이해하시면 그것이 뭐냐 이런 것들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서 내가 돈을 뭐 얼마를 더 벌었다 안 벌었다 이거 버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펀드냐, 이 펀드 특징이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니까 내가 실제로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면 뭐예요?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 상품에 대한 것들을 주로 아는 것들이 이번 영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기본 구조. 다음 시간에 이제 옵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주가 연계 펀드 우리가 보통 가장 어려우면 그냥 ELS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자, ELS는 뭐냐면 주식에다가 옵션 등의 파생 상품을 섞은 거야. 파생 상품을 섞었어요. 그럼 파생 상품을 섞었는데 그 파생 상품이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올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콜. 반대로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이 올라가. 이런 것이 풋. 주가가 오르내리든 일정하게 수익이 나. 그게 바로 디지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에 관한 그 내용들을 배울 때 옵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배우겠지만 일단 이건 스타일을 배우는 거죠. 주가가 상승할 때 콜, 하락할 때 수익이 나면 풋. 어떤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떨어지는 걸 풋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기초자산, 즉 가장 쉬운 주식에 대한 얘기죠. 주식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야 돼. 수익. 그러니까 수익 기준이 되는 거죠. 수익 기준. 그래서 나 콜 할래 하면 올라갈 때 내가 돈을 먹는 거고요. 풋 할래 그러면 떨어질 때 내가 돈을 먹는 거고. 디지털은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용어가 중요한데 콜 풋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옵션 과목에서 옵션 항목에서 다시 나오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까요? 예.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단계 좀 레벨업 돼야 돼. 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구성하지 이렇게 어떤 구조냐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난이도 한 1, 2 정도 되는 것, 예,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그런 상품을 만들 때, 예, 항상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 왜냐하면 언제까지라고 해놔야 어떤 그 게임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뭘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야 요거 다음 때까지도 미루기도 하고 또 내가 손해 봤을 때는 그 다음 주까지 보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어떤 그 약조를 정하고 그 약조에 따라서 그 상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조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는 유럽형과 미국형과 아시아형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거의 유럽형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평가를 해줘. 미국형은 어떻게 돼? 어느 때라도 평가해줘. 자, 그럼 미국형과 유럽형인데 이런 특징에 대한 질문은 가끔 나오더라고요. 왜 가끔 나오냐면 모르니까 출제자가 그런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외우냐? 미국 사람 어떻게 자유분방하죠? 조금. 영국 사람 너무 번듯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속을 한번 하면 잘 지켜. 과묵해. 그런 사람은 뭐야? 유럽형이죠. 그리고 미국형은 언제라도 자기가 좋을 때 아, 나 이제 그만하자 라고 평가를 확정할 수 있는 유형. 그게 미국형이죠. 그러면 아시아형이라고 있는데 그 아시아형은 뭐냐면 그 사이에 뭐 평균을 하자. 또 중도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정 평가를 정해놓고 최종적으로 평균하여 수익률을 결정하는 유형. 이건 아시아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럽형인지 미국형인지 아시아형인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상품이 유럽형입니다. 아시아형, 뭐 미국형입니다. 이렇게 상품 설명서에도 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평가일을 알아야지 그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일이 유럽형이냐 미국형이냐 아시아형은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낙인, 낙아웃. 자, 이거 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써야되냐면요. 그 금융위기 때 많은 회사들이 환율로 인해서 도산을 많이 했어요. 그게 환율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낙인, 낙아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 금액을 많이 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만약 환율이 1,300원이 도달하면 내가 2배로 낼게. 이런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1,000원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자, 1,000원이었는데 1,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조건이 생겼죠. 2배로 낼게. 그게 바로 낙인입니다. 낙인. 새로운 조건이 형성된다가 뭐냐면 낙인.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그 사람은 보통 때 착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쁜 놈 이렇게 낙인 찍죠. 그러면 나쁜 놈으로 낙인 찍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쁜 놈으로 변하죠. 자, 낙인은 어떻게 돼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새로운 손익구조가 생기는 형태,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는 형태, 새롭게 조건이 형성되는 것, 그게 낙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드냐면 그런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을 만들 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조건을 계속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운용하는 사람도 수익을 얻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투자자한테도 어떤 수익을 얻는데 최대한 있을 수 없는 발생하지도 않을 가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판매하는 사람, 즉 운용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걸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0원에서 1,300원 전혀 갈 생각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좀 나쁜 조건을 많이 걸죠. 나쁜 조건을 걸어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된 그런 것들이 바로 금융위기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낙인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인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합니다. 문제를 많이 내요. 자, 그럼 요것과 비슷한 것도 있어요. 낙아웃. 낙아웃은 뭐야? 우리가 케어하면은 어떻게 쓰러지죠? 쓰러지면 걔 어떻게 돼요?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럼 게임이 어떻게 돼요? 끝나죠.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맨을 원펀치로 쳐가지고 다운을 시켰어요. 끝났어요, 게임이. 그러면 그 게임은 끝나고 대신 알리가 상금을 받겠죠. 게임 끝난 파이트 머니를 받겠죠. 그것처럼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에 돌아가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거기 수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데 그냥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쫙 있는데 그 여러 조건 중에서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걸 낙아웃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게임이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형성되는 것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이런 걸 만든 이유는 주가의 변동폭 어느 구간 내에서는 내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짜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예상 범위 내까지는 낙아웃. 예상 범위가 벗어나면 낙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야, 게임이 너무 일찍 끝났어. 그래서 나한테도 좀 뭐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끝난 게임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상을 해줘요. 그게 바로 리베이트. 리베이트. 자, 요거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모든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런 그 조건들을 씁니다. 쓰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제로 요것을 응용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도 있고요. 물건을 팔 때 반드시 이런 조건들을 알려서 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주요 용어예요. 그다음에 참여율, 레인지, 스프레드. 자, 참여율은 기초자산이 몇 %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득을 얼마 얻느냐. 이런 건 해석할 수 있겠죠. 레인지는 구간에 어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어느 구간에서는 수익이 제로인 그런 상태가 레인지예요. 그러니까 레인지는 범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수익 나고 그것을 벗어나면 수익이 안 나고 그런 거고요. 자, 스프레드는 이렇게 뭐 그 밀짚 모자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구간 내에 난 일정한 수익만 나면 돼. 나는 그래서 뭐 3%만 줘. 더 이상 필요도 없어라고 일정 내에 그 정하는 것들이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요 스프레드도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 자체가 어려워서 스프레드에 대한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참여율은 어떻게 될까요? 참여율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참여율 몇 %니까 내가 얼마나 수익이 날까?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여태까지는 그 금융상품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연계 상품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특징. 특징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특징은 투기적 수요가 적다. 왜 적을까요? 금리는 잘 안 움직여요. 1년에 한 두어 번 움직여요.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적어요. 그 다음에 혹시 위험에 대비해서 해지 목적으로, 해지가 뭡니까? 위험을 방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금리 상품은 해지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변동성이 크다 작다 낮다. 그 다음에 소요 기간이 길다. 레버리지는 뭐예요? 레버리지는 2배, 3배 튕기는 걸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금리 연계 상품 만기가 길다.
발행자의 중도 상환 권리가 있다. 예. 중도 상환 권리가 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발행자래, 발행자. 발행자는 야 이거 너무 뭐가 잘못됐어. 내가 금방 끝낼래. 이런 권리가 중도 상환 권리예요. 그래서 금리 연계 상품은 어떻게 돼? 예, 이 특징을 중요시하게 돼. 특징. 수요가 많다 적다. 이거 말을 다 바꿔서 낸다고요. 그래서 이 특징을 그냥 1번서부터 5번 어떻게 정확하게 외우시기만 하면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 맞출 수가 있어. 이런 거고요. 자, 환율도 마찬가지야. 환율도 특징에 대해서 외우면 돼. 환율은 잘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굉장히 변하죠. 빨리빨리 변하죠. 그래서 변동성 예측이 어렵다. 옵션은 방법은 아까 디지털, 상승형, 양방형 뭐 이런 것들로 만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환율 연계 방식도 환율 연계된 파생 상품도 이 특징에 대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 자,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품은 뭐예요? 그냥 에너지, 뭐 구리, 철, 금, 석유 뭐 이런 것들이야. 돼지, 옥수수, 기름 뭐 이런 것들이 상품이에요. 물건이 아니야. 그럼 상품에는 특징이 있겠죠. 상품의 특징은 뭐냐? 상관관계가 낮다. 어떤 것과 주식과. 그래서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분산해서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상품은 물건이죠. 물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면 올라가. 석유값이 올라가. 옥수수값이 올라가.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따라서 상품에 대한 그 상품 펀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선물을 기준으로 뭐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있어요.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유형은 인덱스형과 장외상품형이 있다. 인덱스는 뭐야? 그냥 그 수치로 나타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장외상품은 1대1로 거래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금리 환율 상품은 그 특징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재밌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